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중립MG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녹취록 하나가 터졌습니다. 유튜버 백브리핑 백광현씨가 대장동 녹취록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터뜨렸는데, 민주당이 앞서 이 대장동 녹취록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면은, 녹취록 속에 언급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이 나온 것인데, 이 내용도 다루고, 또 저희가 한미관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관세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분석을 해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대체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하는데, 다른 언론들은 하지 않는 이야기를 저희 펜앤마이크가 짚어줄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 오프닝으로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은 환율 이야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환율을 잡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1,450원이 노말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1,460원을 또 한 번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아니 뭐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도 안 잡히는 이유는 뭘까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시장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관세 협상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체력에 비춰봤을 때, 경제 사이즈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버거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우리보다 2.7배 경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한 6천억, 5,500억 달러, 5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플러스 또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그 다음에 LNG 관련해서 1,000억 달러 수입하고요. 또 요번에 팩트 시트를 통해서 공개된 게 뭐냐, 방위비 분담금 성격의 주한미군한테 330억 달러를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330억 달러. 330억 달러. 그리고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또 250억 달러 무기를 산다는 겁니다. 다 합치면 한 7천억 달러 되거든요. 이유는 6천억 달러인데,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는 거고, 이유는 사실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고요. 이유에는 얼마나 큰 나라가 많습니까? 독일 있죠, 프랑스 있죠, 뭐 스페인 있죠, 이탈리아 있죠. 그런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천억 달러. 우리는 단일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7천억 달러까지 하는 거고요. 일본은 5,500억 정도 달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힘들다. 그렇다면 원화가 왜 약세고 달러가 강해지느냐?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매해 200억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6,200억 달러거든요. 근데 매해 200억 달러를 만드는 거예요. 2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입니까? 100억 달러가 130조 정도 되거든요. 100억 달러가 한 1,000억 달러 130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천억 달러면 260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뭐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풉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은 많아지죠. 그러면 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 포퓰리즘적 성격, 재정을 확장하고 뿌려대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환율이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고,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예산이 670억 조 됐습니다. 근데 내년 728조. 그런데 국회 거치면서 벌써 지금까지만 해도 8조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8조. 그리고 매해 국채를 110조씩 빚을 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국채를 또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계속 공급한다는 거니까 간단합니다. 원화는 너무 많아지고 달러에 대한 수요는 커지니까 달러는 비싸지는 거고, 우리나라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주식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외국 사람들이 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주식이 올라도 그걸로 달러로 바꿔서 나갈 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달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채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환율이 오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수입 물가는 곧 우리나라의 고물가, 고금리.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되고 우리가 1997년도에 IMF를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환 위기잖아요. 예, 외환 위기.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이재명이 이른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코를 깼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 뭐로 투자합니까? 달러로 그렇죠. 투자하잖아요. 달러로 그러면 1,500억 달러에 대한 게 트럼프 집권 시기에 3, 4년 안에 다 그걸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달러를 구해야 되지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시장에서는 달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돌고래님 2만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기흥님 응원합니다. 펜앤마이크. 네, 관세 폭망. 자, 근데 사실 이게 달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도 지난 10월 15일 날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있죠. 이재명 정부가. 네, 근데 예. 그것마저도 좀 벌써부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망도 안 좋고 집값은 오르고 있고 부동산 양극화 문제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선 영님 네. 만원 후원 국힘 김기흥 대변인님 애국투사 응원한다. 펜앤마이크 화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이 11월 17일인가요? 예, 17일. 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은 뭡니까? 우리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공급을 하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출 일으켜서 집 사지 말고 전세 껴서 집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네. 올스톱이잖아요. 셧다운 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정책이라 할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플러스 경기도에 12곳인가요? 그걸 늘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뭐 강남 3구나 용산 그런 지역들은 다시 말하면 다른 데가 다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어떻다고 보죠? 이게 나만 규제면 나만 규제인데 모든 사람이 규제잖아요. 예. 그럼 내가 규제가 아닌 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남 3구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참 머리가 나쁜 게 문재인 정부 때 규제 1번대로 해가지고 27번, 28번의 그런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3번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집이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없는 사람은 더 집 갖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부작용으로서 어떤 게 있느냐 전세가 씨를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거 사다리로서 월세살이 하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골세 그런 사글세 그런 표현 하다가 예. 이제 전세 끼고 그리고 작은 집 마련하고 큰 집 마련하고 그게 일종의 주거 사다리로서의 어떤 전세가 징검다리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씨가 말랐고 그렇다면 그럼 월세가 많아져서 월세값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월세도 많아. 월세값도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부동산 정책이 6.27 대책이고 그게 대출을 확 줄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대책이 공급 대책이었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 97 대책 그게 1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거. 알고 됐나요? 계셨어요?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완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인정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면서 재건축 재개발 이른바 정비구역에 있어서의 페이버를 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다주택자나 아니면 1가구 2주택자
다주택 사람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서 이 사람들이 팔 수 있게끔 시장에 자기의 물건을 내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도 높죠. 양도세도 높죠. 그러면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죠. 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팔았는데 세금으로 다 국가에 헌납한다고 하면 집을 안 내놓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란 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집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 집을 팔게끔 하는 것도 공급인데 지금 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이 원죄가 어디 있느냐. 박원순한테 있습니다. 박원순이 2012년인가 1년부터 2012년부터 이제 시장을 해서 근 10년간 했는데 그때 정비구역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이 한 400곳이 됐어요. 400곳. 거기에서 이게 시차를 두고 이제 그때 했으면 지금 막 가시화되고 그랬으면 한 40만 가구가 나오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홀드된 거잖아요.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21년부터 시장이 돼서 이제 신통 기획이라고 해서 신속 통합 방식으로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속도가 생명이고 시간이 생명이죠. 돈입니다. 돈이죠. 예. 생명이고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집을 갖고 싶은 인간의 저는 그게 욕망이라는 표현보다도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요. 의식주인데 왜 욕망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데 뭡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고 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정책 라인들 설계하는 부동산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은 다 입성하고 서울문을 꼭 닫은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이 실력이 없으면 제발 좀 가만히나 있어라. 그러니까요. 애초에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요. 아니 그냥 건들지 말고 냅둬라. 근데 이재명이 되게 나쁜 놈인 게 전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5월에 대선 기간에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서 이 인정을 하면서 나는 다르게 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공급하겠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서로 비싸게 사고 파는 거 내가 뭐라고 하겠냐? 내두겠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11호 대책 이후에 강남 3구의 집값은 오르고 다른 지역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서민들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월 15일 날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 가장 최신의 통계치를 가지고 시장을 반영해서 정책을 해야 됩니다. 조정지역이나 이제 투기지역 그 규정을 할 때 그게 부동산 가격이 소비자 물가보다 뭐 1.5배인가 그 조건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과학적인 수치를 통해서 하는데 얘네들이 7월부터 9월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8월까지 한 걸 가지고 서울의 25개국 플러스 경기도 12개 곳까지 다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정할 당시에 뭐냐 서울의 구 중에서 반 이상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였고요. 요번에 토지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된 용인 같은 경우 미분양이 굉장히 쌓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규모 사이즈로 딱 규제를 했는데 이렇게 규제해도 풍선이 또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례하고 화성 이쪽 동탄 쪽이 또 많이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다 올리려고 일부러 그러나? 아니면 혹시 대장동 일당이 화성과 동탄과 거기에 그 일대를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수계가 또 얽혀 있고.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